SK HMM 노사의 임단협이 밤샘 협상 끝에 극적 타결되면서 수출 물류 대란 우려는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노사 합의의 이행 여부를 놓고 파업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5달 연속으로 2%를 웃돌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 4차 유행으로 경기 회복이 불확실한 가운데 물가만 오르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카드사들이 결국 카드론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제 폭탄을 맞은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의 카드 이용 혜택을 줄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게임 시간 선택제가 이 게임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HMM 노사가 18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임단협에 합의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수출입 셧다운 사태는 피했지만 갈등과 과제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HMM이 2달 넘게 이어진 파업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HMM 육해상 노조는 오늘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출입 물류 차질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의 양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류의 서플라이 체인의 중심에 있는 해운이 서비스 중단이 되면 물류 대란이 불가피하고 또 코로나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 이웃들도 있기 때문에 합의안은 7.9% 임금 인상과 연내 650% 보너스 지급 등이 골자입니다. 노조는 지난 8년간의 임금 동결을 근거로 임금 25% 인상과 보너스 1,200% 지급을 요구했고 회사 측은 당초 5.5% 인상에 보너스 200%를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가 8% 인상과 500% 보너스 지급이라는 수정안으로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한 번에 임금 25%를 올리는 것은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를 낮추고 일시적 성격인 격려금을 더 주는 방향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분석입니다. 합의 배경으로는 먼저 파업 강행 시 HMM이 입을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해운업이 전 세계를 영업망으로 삼는 만큼 배가 멈추면 각국 화주들의 줄이탈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이어지는 쇼핑 시즌이 해운업계의 성수기로 평가받는 데다 해상 운임이 16주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역대급 이익 창출이 가능한 점도 HMM 입장에선 파업만은 막고 싶은 배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각종 관계부처들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게 주요했다는 후문입니다. 극적 합의를 이뤄냈지만 후유증은 상당할 전망입니다. 당장 노조원들의 반발이 잦아들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쟁의 행위를 제한할 정도면 그렇게 중요한 직업이라고 한다면 처우는 저희가 쟁의를 하지 않더라도 개선이 되었어야 하는데 HMM 선원들은 부산항에 정박 중인 배 위에서 선상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합의안에 포함된 임금 경쟁력 제고를 위한 TF 구성도 불씨로 남았습니다. 3년간 임금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급 제도를 만들자 이 문구 한 줄 넣기 위해서 밤 11시부터 8시까지 무려 9시간을 실강의를 했습니다. 리더십의 치명상을 입은 배재훈 대표의 임기가 아직 반년이나 남아있다는 점도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5달째 2%대를 넘어섰습니다. 9월에 접어들었지만 코로나 확산세도 그대로여서 3분기 경제 성장률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저성장 속에서 물가만 뛰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21년째 고깃집과 정육점을 운영 중인 박양순 씨. 이달은 돼지열병 발생에 수입 고기까지 가격이 치솟자 거리두기 제한만큼 물가 인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합니다. 손님들이 먼저 고깃값을 말씀하시기 전보다 제가 먼저 고깃값이 많이 올랐다고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저희한테는 그 코로나의 손님 줄은 부분에 그다음에 물가까지 올라가니까 좀 더 힘든 부분이 있죠.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6%, 5개월째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뛰어넘었습니다.
계란은 54.6%, 돼지고기는 11% 오르며 계란은 금계란, 삼겹살은 금겹살이 된 지 오래입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0.8%를 기록했지만 코로나 4차 확산이 본격화한 올 3분기부터는 둔화될 수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불황 속 물가 상승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모습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선행지수가 떨어지면은 모든 지표들이 시차를 두고 나빠지는 거예요. 수출도 지금까지는 잘 되는데 증가세는 많이 둔화될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기가 다른 나라 경제에 다 선행하거든요. 하지만 10월 말부터 방역 체계가 위드 코로나로 바뀔 수 있어 비관하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넘어갈 정도로 경제가 아무런 활력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 같은데 방역만 조금 풀어주면은 일단 거리 경기가 좀 풀리면서 온기가 돌 것 같거든요.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델타 변이로 경기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11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어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를 벗어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기상이변만 없다면 괜찮을 거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정부는 농식품 물가를 놓고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지난 2014년과 2016년에도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기대와 달리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무려 7.8%나 올랐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가 2.6%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 사이 겨울 한파와 봄의 저온 현상, 여름의 기록적인 폭염, 그리고 최근에는 간헐적으로 계속되는 비 소식까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시야를 나라 밖으로 넓히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미국 서부 곡창지대에는 최근 한 달간 심각한 가뭄이 덮쳤습니다. 또 남부 지역은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으로 항만 시설이 폐쇄되면서 곡물 수출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세계에서 커피와 설탕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이 브라질에도 거의 한 세기 만에 최악의 가뭄이 덮쳤습니다. 이미 아라비카 원두의 가격은 1년 전보다 50%나 비싸고 라니냐가 계속되면서 앞으로 가격 상승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이변은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겁니다. 이런 분석에 신뢰를 주는 최신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 따르면 이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이 1.09도 상승한 올해 전 세계의 가뭄은 2배, 극한 기온은 4.8배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평균 온도는 20년 안에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렇게 되면 폭염 발생 빈도가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더 늘어나는 초극단적 기후위기가 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더 심각한 건 기온이 1.5도 높아지는 시기가 3년 전 전망보다 무려 10년이나 앞당겨졌다는 겁니다. 근원 물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정부 기관들이 소비자 물가 수준을 따질 때 이렇게 유가나 농산물 값은 판단 기준에서 논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상이나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변동이 크기 때문에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이 기준을 감안해서 민생의 어려움을 따지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만 볼 일인지 싶습니다. 이 기후변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그에 따라 농식품 물가의 기조적인 상승도 불가피한데 언제까지 번외로 둘 것인가? 기상이변만 없다면이 아니라 기상이변을 감안한다면으로 보다 능동적인 예측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강제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됐지만 어쩐지 게임 업계의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게임 시간 선택제 역시 이미 10년 전에 시도했던 제도인데다 이 게임 업계가 짊어져야 할 부담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 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은 게임 셧다운제. 그동안 게임업계의 대표적인 규제 대모소로 꼽혀왔는데 도입 10년 만에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청소년의 게임 가몰입 예방 정책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게임 제공 시간 제한 제도 중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정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면서 내놓은 대안은 게임 시간 선택제입니다.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게임 시간 선택제 역시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에서 선택으로 용어만 바뀌었을 뿐 게임사들이 감당할 부담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게임 회사가 그 해당 아이디를 통제하는 하나의 제도로 갖춰야 됩니다.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그 특정 아이디를 선별해내고 특정 아이디를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특히 이제 중소개발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용도 들고 번거로운 작업이거든. 국내 게임을 통제한다 해도 청소년에게 인기가 높은 해외 게임에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셧다운제 폐지 논의를 촉발한 마인크래프트 사례처럼 보안 정책을 바꿔 청소년의 계정 생성을 막아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인용 아이디를 따로 만들거나 남의 아이디를 도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게임 시간 선택제를 이제 와서 널리 알리겠다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저조한 건 사실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게 좀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모님들 좀에 대한 그 교육이나 홍보도 좀 잘하고. 세계 주요국 가운데 정부가 게임 시간을 직접 나서서 규제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입니다. 과도한 규제가 결국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지만 그 대안으로 나온 이 게임 시간 선택제 역시 게임 산업 측면에서는 여전히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기업부 유호성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이 게임을 이렇게 국가까지 나서서 규제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완전히 폐지를 안 하고 지금 또 다른 방식의 규제가 나왔어요. 왜 그런 걸까요? 예, 아무래도 이 교육계와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여전히 게임은 통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정부와 정치권이 셧다운제 폐지 찬성 입장을 밝히자 학계와 시민단체는 폐지 반대 운동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셧다운제가 게임업계의 과도한 상업주의로부터 게임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며 셧다운제 폐지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각에서 이런 반발이 나오다 보니 셧다운제를 한 번에 폐지하는 대신 게임 시간 선택제로 한 단계 완충 장치를 거쳐 단계적인 접근을 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부 시민사회의 입장을 정부와 정치권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이제 국가가 나서서 직접 통제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예, 앞선 리포트에서 간략하게 좀 언급이 되기는 했지만 게임 이용 시간을 국가가 나서서 제대로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곳은 중국과 우리나라 두 곳뿐입니다. 예. 게임 시간 선택제의 경우 강제적 셧다운제보다는 나아졌지만 게임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이 발상만큼은 중국과 한국에만 존재하는 어떤 이런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점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 학부모들도 게임 중독에 대한 걱정이 왜 없겠냐만 이제 통제를 나라가 아니라 이제 개별 가정 안에서 자율적으로 그렇습니다. 해결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모양이겠죠. 어쨌거나 이번에 나온 이 게임 시간 선택제라는 제도는 이 셧다운제보다는 좀 완화된 조치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게임 업계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네. 이 모바일 게임이 대세가 되면서 PC 게임에만 적용되는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최근 자료를 살펴보면 모바일 게임 시장은 2017년 처음으로 PC 게임 시장 규모를 넘어선 이후 2019년에는 게임 산업 전체 비중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부상했습니다. 반면 PC 게임은 30%대로 줄어들었죠. 사실상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이미 모바일 게임 시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게임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은 그만큼 적어진 셈입니다. 다만 셧다운제가 가지고 있던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고 이에 따라 게임 산업 전반적인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 업체들 이번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현재 하고 있죠? 일단 셧다운제가 아직 완전히 폐지가 되지 않고 이제 막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
업체들은 이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예. 다만 청소년층의 게임 이용에 대한 제한이 일정 부분 풀렸기 때문에 연령별 등급 제한을 낮춘 게임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령별 등급 제한을 낮춘 게임, 이게 뭐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게임 업체들은 셧다운제가 도입되면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성인용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이른바 MMORPG로 신작들을 출시해 왔는데요. 예. 하지만 이런 규제들이 약화되면서 지금은 좀 명맥이 끊겨버린 청소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캐주얼 PC 게임들이 다시 유행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앞으로 이런 규제들이 약화되면서 펄어비스의 신작 도깨비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펄어비스는 이 게임을 두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PC 및 콘솔 게임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신작 게임이 벌써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고, 예. 국내 게임이 그러니까 좀 천편일률적인 방식에서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향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받던 PC게임의 부활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많은 회사들이 PC와 모바일에서 동시에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멀티 플랫폼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2, 넷마블의 제2의 나라, 카카오게임즈의 오딘 등이 크로스플레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투스의 경우에는 모바일로만 출시하던 서머너즈 워 시리즈를 내년에 모바일과 PC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안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 늘고 또 어릴 적 게임을 즐기던 부모 세대가 부모가 된 만큼 게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요. 이번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논의를 부작용 없이 잘 이끌어서 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규제 완화가 기업들의 어떤 게임 기업들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큰 기대가 될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 예. 그리고 유 기자가 지금 취재한 바에 따르면 당장은 이제 수익성에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좀 뭐 앞으로 전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우리 게임 산업에 봤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취재를 하다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게임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 셧다운제 같은 게임 규제로 인해서 자신들이 조금 나쁜 일을 하고 있다, 혹은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좀 인식이 좀 강했었는데, 네. 이런 조치들이 조금씩 하나씩 해제가 되어 가면서 스스로도 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이 난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이런 규제 완화 조치들이 게임 산업 발전에 있어서 조금 더 창의적이고 즐거운 게임을 만드는 데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게임 산업 종사자들 스스로도 좀 만족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저희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던 정부의 카드론 규제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한도 축소와 수수료 규제까지 금융회사들 중에서도 유독 많은 규제 폭탄을 맞게 됐는데, 카드 소비자들에게는 혜택 축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은행 대출이 막히자 풍선 효과의 주 타깃으로 꼽힌 카드론. 부채를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카드사들은 결국 카드론 축소에 나섰습니다. 카드론 한도 산정을 엄격히 하고 일부 카드사들이 운영하는 신용대출은 은행처럼 연봉 이내의 금액에서만 가능하도록 시스템 변경 작업이 한창입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본업인 결제 부문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마지막 수익원마저 막힌 셈입니다. 문제는 올 연말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남아있다는 점. 현재 금융위는 3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격 비용 산정을 위해 각 카드사별 수수료 현황을 검토 중입니다. 결과에 따라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 여부를 오는 11월 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직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여파 등으로 추가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카드론 규제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까지 규제 폭탄을 안게 된 카드사들은 더 이상 수익 창출이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대출 규제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면 대출 수요는 확실히 줄어들 거기 때문에 거기다 더해서 이제 하반기에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 안 그래도 지금 신용 판매 부분은 적자인데 그게 적자폭이 확대되는 거거든요. 올 상반기 주요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마케팅 비용 축소 등 부수적 요인이 주요했다는 설명입니다. 한 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그간 카드사들이 비용 절감으로 수익을 보전해온 것이 적격 비용 산정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비용 절감이 지속되면 신규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잇따른 규제가 카드 부가 서비스 혜택 축소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란 우려도 높아집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하반기 IPO 대어로 꼽히는 현대중공업이 오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 나섰습니다. 흥행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 영업 적자와 최근 휘말린 손해배상 소송은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우리사주조합 대상 사전 청약에서 당초 배정 물량의 2배 가까이가 몰린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뜨거운 반응만큼이나 증권업계에서도 현대중공업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희망 공모가 기준 주가 순 자산 비율은 0.77에서 0.89배로 경쟁사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1.1배인 것과 비교하면 공모가가 보수적으로 책정됐다는 설명입니다. 덩치가 클 뿐만 아니라 LNG선을 비롯해서 친환경 선박에서 굉장히 특화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경쟁사보다 좀 더 좋은 가격이 거래돼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이 지금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의 공모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양호한 청약률을 보여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분기 4,230억 원가량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점과 4천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는 점은 우려 요인입니다. 아주스틸 등 최근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 중 전통산업 분야에 속한 기업들의 주가가 부진하다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글로벌 산업구조가 전통적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으로 재편되는 시기에 전통적 산업 이미지가 강한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이 시장에선 어떻게 평가받을지가 당장의 관건입니다. 이와 맞물려 현대중공업이 IPO를 추진하자 모 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의 주주들은 지주사도 조선사도 아닌 어중간한 지위의 상장사로 전락했다며 적잖은 불만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주사 할인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 우려와 중간 지주사라는 한계가 더욱 주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기관차들이 섹터 알로케이션 할 때도 조선 안에서 한 조량을 이제 내고 현대중공업으로 채우는 수급적인 분도가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대중공업이 IPO를 하게 되면은 이 조선주로서 한국조선해양을 아니게 될 것 같아요. 한편 현대중공업은 이달 6일과 7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하고 16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지난 31일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우리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됐죠. 한국이 세계적 흐름에 선봉에 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글로벌 국가들의 빅테크 기업 규제 역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오늘 나온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디지털 광고 분야의 독점 금지 소송이 올해 말에 추가로 제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이 구글이 페이스북과 짜고 온라인 광고를 판매하는 경매를 조작했다. 그러니까 구글이 운영하는 광고 거래소에서 페이스북에 특히 혜택을 줬다라는 겁니다. 이 구글이 운영하는 광고 거래소는 온라인 주식 거래 플랫폼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광고 업계의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따져보자면 거래소 운영사가 특정 기업에 혜택을 줬다는 사안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 구글의 이 사업 모델로 지난 한 해 벌어들인 돈은 무려 230억 달러, 하나로 치면 26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고요. 구글과 페이스북이 현재 디지털 광고 시장의 65%를 점유하면서 과점 시장을 더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런 혐의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 규제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외신들이 가장 주목한 사안은 또 단연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법안이 통과된 직후 전 세계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먼저 포트나이트의 개발사죠. 이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의 CEO가 트위터에 포스팅을 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면 Today, all developers around the world can be proud to say I am a Korean. 나는 한국인이다. 전 세계 개발자들이 오늘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에픽게임즈 역시 지금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반빅테크 연대를 이끌고 있는데요. 한국이 그 어떤 나라도 하지 못했던 일을 했다. 이러면서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 상원 의원도 글을 올렸는데요. 한국이 앱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진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도 여기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고 글을 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에 한국에 뒤처질 수는 없다라는 점이 포인트였습니다.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의원, 미 상원에서 대표적으로도 오픈 앱 마켓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다른 의원들이 올린 글을 봐도 한국은 이미 실행에 들어갔는데 미국은 뭘 하고 있냐. 법안 처리에 미국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인용된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헤드라인을 보시면 미국이 한국의 선례를 따라서 애플과 구글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헤드라인입니다. 재미있는 게 온라인 반응을 보면 언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보겠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한국이 이제야 선진국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외신들도 이번 한국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 주요 외신 매체에서 일제히 보도를 내놨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지배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세계 첫 법률이다. 블룸버그에서도 수익원의 중대 변화를 일으킬 선례다. 파이낸셜 타임즈도 이 앱스토어 공고한 장벽에 균열을 만든 첫 사례였다라고 평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AFP 통신에서는 이 미국은 오픈 앱마켓 법안, 또 유럽에서는 디지털 시장법 초안이 공개된 만큼 한국의 앞선 법률이 규제의 청사진이 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글과 애플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는 미국에서 페이스북까지 같이 겨냥해서 규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글로벌 국가들의 빅테크 독점 논란과의 전쟁, 그 선두에 한국이 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세계 속에서 큰 흐름을 주도하는 많은 시도들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게 민간 주대 우주 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차별화 전략이고요. 저희는 처음부터 민수의 활용을 타깃으로 해서 또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저비용으로 또 우주항공 통합 서비스 또 용상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르노, 삼성과 쌍용차, 그리고 한국 GM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맞아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텐데 수입 브랜드들의 거센 공격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송민호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르노, 삼성과 쌍용차, 한국 GM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 생산량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25%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현대차, 기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이제는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외 다양한 브랜드가 전기차와 같은 미래차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들 브랜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출시 일정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르노 삼성은 중국 지리자동차의 전기차 브랜드인 링코앤코와 위탁 생산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구상 단계라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쌍용차는 코란도를 베이스로 만든 전기차 이모션을 공개했지만 국내 출시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 GM 산하의 쉐보레 볼트가 이달 국내 출시를 준비했지만 이딴 배터리 화재로 전량 리콜에 들어가면서 이마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모기업이 외국계라는 점이 전기차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합니다. 배터리야 국내에서 조달이 가능하지만 더니 인버터, 컨버터 핵심 부품들을 국내에서 조달하기는 그 외국계 3사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또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라인도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구조조정 일부 불가피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노사 간에 상당히 좀 대립적인 관계들도 많은데 인력 구조조정이라는 문제를 쉽게 극복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을까? 반면 해외 자동차 브랜드들은 국내 시장 진출에 적극적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올해 말 고급 전기차 세단 EQS를 출시한다고 밝혔고, BMW와 폭스바겐도 각각 iX와 ID4 등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 출시 계획을 내놨습니다. It's also now combined with an intelligent battery management system that we designed in-house. To keep the EQS software current, it's updated over the air. All this results in the perfect balance of performance and efficiency. 르노 삼성과 쌍용차, 한국 GM이 출구 없는 막다른 길로 내몰리는 사이 국내외 경쟁 브랜드들은 이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보폭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이 국산 코로나 백신 1,000만 회분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이 국내에서 10개사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하지만 현재까지 개발 수준을 봤을 때 한 곳이 모든 물량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 현상이 벌어질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인사이드 성장기업부 정재훈 기자가 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정 기자, 바이오인사이드에서 출연은 처음입니다. 바이오인사이드가 어떤 코너죠? 네, 저희도 와보니까 타이틀이 달려있네요. 바이오인사이드는 예전에도 많이 저희가 방영을 해드렸지만 바이오 업계 안에서 좀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전달드리는 그런 코너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이오인사이드에서 오늘 다뤄볼 주제, 이 국산 코로나 백신의 예산을 얼마나 투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부터 짚어보겠는데, 이 1,000만 회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적은 물량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원래 올해 추경안으로 밝힌 국산 백신에 대한 물량은 1,500만 회분이었습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물량이 1,000만 회분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1,000만 회분이면 사실 2번 맞는다고 봤을 때 총 5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물론 용도에 따라서 부스터샷 용도로 쓴다면 1,000만 명이 맞을 수도 있겠죠.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그 예산 부분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올해 추경 편성을 하면서 국산 백신 1,500만 회분에 대해서 선급금으로 720억 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다시 1,000만 회분에 대해서 1,920억 원의 잔금을 치르겠다고 이렇게 밝힌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얘기만 들었을 때 도대체 그래서 얼마나 되는 물량을 얼마에 사겠다는 것이냐,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결론은 그래서 내년에 1,000만 회분의 국산 백신을 사겠다, 이겁니다.
1,500만 회분을 사려고 가계약금 형태로 일단 720억 원의 선급금을 마련했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500만 회분을 제외하고 1,000만 회분에 대한 선급금 480억 원과 그리고 나머지 잔금 1,920억 원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의 국산 백신 구매 예산은 총 1,000만 회분에 대해서 약 2,400억 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부는 임상 단계와 어떤 개발 현황 그리고 상용화 시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백신을 구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000만 회분이 2,400억 원이면은 다른 나라 백신 가격에 비해서는 싼 편인 거예요? 아니면은 뭐 백신 가격은 것도? 사실 조금 화이자나 모더나나 뭐 한 3달러 수준도 되는 것도 있고 좀 비싼 것도 있거든요. 국산 백신에서는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고 이게 한 도즈당으로 치면 한 24,000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그런 특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산이라고 뭐 특별히 또 싸게 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랬다가는 이제 좀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이 국내 백신 개발 업체들 가운데 현재 이 개발 단계가 가장 앞서인 건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1,000만 회분 예산을 독식하게 된다라고 앞서서 이제 걱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다 가져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직 정답은 모른다가 이제 확실하지만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가져갈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좀 높은 상황입니다. 예.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이제 단백질 제조합 백신 이제 GBP510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최근에 식약처 임상 3상 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 첫 피험자 투약을 시작했습니다. 예. 국내에서 이제 임상 3상에 진입한 업체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유일합니다. 하반기까지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이제 상용화할 계획이어서 속도로만 본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제품이 국산 백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백신 공급 차질로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재밌는 거는 이제 모더나 제조소에 이제 7월 28일이었던 것 같은데 모더나 제조소 실험실 이슈가 터진 이후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식약처 임상계획 승인이 곧바로 나왔거든요. 네, 그때 막 주가도 막 폭등하고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주가도 한참 많이 올라서 이제 네. 그런 관심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정부가 약간 그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을 시선회피용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한테 조금 의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여서요. 예.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산 백신 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하지만 좀 덧붙여서 설명한다면 예. 1,000만 회분이 꼭 한 업체가 되는 건 아니고 나눠서 이제 구매를 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혹시 뭐 내년에 뭐 나오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냥 정 기자가 굉장히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힘이 빠질 수 있는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업체에 이제 전화를 해서 취재를 좀 더 해봤는데 네. 사실은 힘이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임상 3상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가장 먼저 진입했지만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를 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업체들은 꽤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처음 백신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랑 현재 시점이 사실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만 해도 오늘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률이 이제 57%를 넘어서 한창 이제 일본한테 올림픽 전후로 이제 1차 접종률의 속도가 따라잡혀서 그때 기사도 많이 나오고 비판도 많이 받았었는데 네. 다시 지금 일본도 1차 접종률이 한 57% 조금 넘거든요. 비슷해진 거예요? 한 내일이나 빠르면 다음 주 안으로 다시 잡을 수도 있는데 물론 접종 완료 비율은 일본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나 공급 이슈가 있지만 잔여 백신도 아직 조금 있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없다면 추석 전후로 1차 접종률 70%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이제 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 완료자의 비율이 80% 가까이 될 텐데 국산 백신들이 내년 상반기에 이제 상용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백신을 맞은 그런 상태에서 백신이 나오게 되는 거죠. K 백신을 만들어도 수요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좀 크게 줄인 모양이죠? 그런 도 영향이 있고요. 네.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8천만 회분의 mRNA 백신,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구매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부스터샷 용도로요. 예. 정부가 계약한 또 아직 우리나라에 계약은 했지만 들어오지 않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또 위탁 생산을 맡은 노바백스도 4천만 회분이나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승인이 안 됐어요. 미국에서. 네. 근데 이게 이제 만약 하반기에 좀 승인이 이루어질 전망인데 그래서 이제 국내에 들어온다면은 내년에
부스터샷 용도로 쓸 수 있겠죠. 한마디로 이제 부스터샷 용도로도 물량이 좀 충분한 상황이어서 백신 업체들이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아예 백신 업체들은 수출용 부스터샷 용도로 이제 경영 전략을 좀 선회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네. 제넥신이라는 업체가 이제 대표적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백신 2, 3상을 진행 중인데 이 지역은 지금 중국 백신인 시노팜과 시노백 이 제품들이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장기화로 어차피 해외에서는 부스터샷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수정을 한 거죠. 국내 백신 개발 업체 또 셀리도와 유바이오로직스도 있는데 아직 전면에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스터샷 용도로 조금 선회하는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좀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관계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가장 살아남기 좋은 방법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부스터샷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네. 이 뭐 부스터샷으로 전략 선회를 고심하고 있다. 이제 부스터샷 개발은 그냥 백신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뭐 어떻게 다르게 전환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일반 코로나 백신은 당연히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 백신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중증 화율을 끌어올릴 항체를 형성하는 그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네. 부스터샷은 말 그대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넥신의 이번 임상 2상, 3상도 대상이 그래서 바뀌었어요. 시노팜과 시노백을 맞은 임상 대상자로. 그게 설계상에 좀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코로나가 뭐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이 부스터샷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정부가 국산 백신을 앞으로 뭐 추가로 더 확보할 가능성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정부가 올해 이제 내년 편성한 거는 이제 1,000만 회분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편성이 안 됐었는데 추경과 예비비를 통해서 지금 백신 예산을 확보했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예비비나 추경으로 인해서 국산 백신에 대한 물량을 확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입니다. 1,000만 회분만 반영을 했지만 백신이 많이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재정당국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물량 확대에 대해서는 협의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국산 백신이 효능이 제대로 입증이 된다면 지금처럼 해외 백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은 물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SK 바이오사이언스든 어떤 업체든 간에 백신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춘 이후에 그 이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뭐 정 기자한테 돌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역시 바이오 기자답게 취재를 굉장히 많이 했나 봅니다. 항상 이제 이근영 앵커가 돌발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많이 준비는 하고 있는데 오늘 예상치 못한 게 많이 나왔네요. 네. 이 끝나고 오늘 뉴스 플러스 끝나고 외전 또 나오죠. 간단히 좀 홍보 좀 하죠. 네. 오늘 뉴스 외전은 사실 이 코로나와는 상관이 없는 네. 제가 원래 진행하던 홍익인간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뉴스 외전 많이 들어와서 네. 저의 새로운 주제가 제품. 뭡니까 오늘? 당연히 새로운 제품이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삼성의 신제품에 대한 그렇습니다. 이제 접히는 폰 폴드 3를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와서 구경도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플러스 외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성장기업부 정재웅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일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추석 방역 대책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됩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로 치솟으면서 2개월 가까이 무려 4자릿수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행 거리두기가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간도 2주가 아니고 연휴를 포함한 한 달이 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발표가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과 글로벌 일정도 한번 살펴보시면 내일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간밤에 ADP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많이 부진한 결과로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시장에는 좀 호재로 작용을 하긴 했지만 연준이 기준으로 지금 고용을 제시한 만큼 앞으로 발표될 지표 계속해서 중요하게 시장에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발표가 된 같은 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지표에 따라서 추가적인 입장의 변화가 있는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의 경제 지표 발표가
이어집니다. 중국의 8월 차이신 서비스업과 종합 PMI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앞서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지표가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위축 국면을 맞으면서 이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내일 발표될 중국의 8월 서비스업과 종합 PMI 지표도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주요 일정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는 2030년이 되면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에서 내연기관차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제네시스는 앞으로 이 4년 뒤부터 내연기관차 신차를 출시하지 않고 수소와 배터리 전기차만 출시하기로 했는데 이후 2030년부터는 아예 이 내연기관차 판매 없이 8개 모델의 수소 배터리 전기차만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현대차는 현대, 기아차와 모비스를 비롯한 5개 계열사가 전 세계 사업장에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RE100 참여 기업은 가입 후 1년 내 중장기 재생에너지 전력 확보 계획을 제출하고 해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받는데 현재 전 세계 310여 개 기업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리딩 기업 현대차의 탄소 중립, 이 지구를 살린다는 원대한 취지이기도 하지만 최근 유럽을 비롯해 이 탄소 중립을 세금으로 연결하려는 세계 각국의 시도들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경쟁력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예, 국내 기업들의 탄소 중립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지길 바라면서 뉴스플러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